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왜 원나라 황실이 고려왕들에게 원의 공주를 시집 보냈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 공주와 결혼한 고려의 왕은 총 5명입니다. 시집온 몽고의 여자는 공주 7명에 평민 한 사람 포함해서 총 8명이었습니다. 신랑은 5명인데 신부가 8명인 것은 충선왕과 충숙왕이 중혼, 즉 여러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몽고 공주와 결혼한 왕은 충렬왕이었습니다. 이 충렬왕비인 홀도로 게르미실, 즉 우리 이름으로 제국대장 공주는 가장 신분이 높은 황녀였습니다. 제국대장 공주는 원의 당대 황제인 쿠빌라이의 딸이었습니다. 이 몽고 황실이 연회를 열면 서열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한 충렬왕은 황제의 사위, 즉 부마 자격으로 원나라 황실에서 7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고려에 온 원나라 사신은 충렬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도록 하고 자신은 동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중세는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에는 오직 군주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몽고의 황제를 대리하는 사신은 속국의 임금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사신이 충렬왕으로 하여금 난면하게 한 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충선왕은 이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로 쿠빌라이의 외손자가 됩니다. 이 충선왕은 쿠빌라이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성종, 즉 태물의 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조카 딸인 보탑신련 공주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보탑신련 공주와 충선왕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고 충선왕은 몽골의 평민 여인이었던 야속진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충숙왕입니다. 이 충숙왕은 3명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영년진팔라, 금동공주, 백안홀도 공주, 무려 3명과 결혼한 것입니다. 네 번째 충해왕은 역년진반 공주와 결혼합니다. 5번째 공민왕은 보탑실리 공주와 결혼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노국공주, 즉 노국대장 공주가 보탑실리 공주입니다. 이 몽고의 공주들과 결혼한 왕들은 모두 충자 돌림 왕들입니다. 몽고의 충성을 세약한 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한 공민왕은 몽고가 이 세약해진 틈을 타서 몽고의 황후가 된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을 죽이고 몽고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몽고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였지만 시호에 충자가 들어가는 것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로 시집온 몽고의 공주들 중 홀도로 게림실 공주만 유일하게 당대 황제의 딸이었고 나머지 공주들은 원황실이 분봉한 그 황제의 형제들의 딸, 그리고 여러 왕들의 딸이었습니다. 이 고려는 원 황제가 황실의 공주를 하가한, 즉 아랫사람에게 시집보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 1224년 원나라는 이 저고려를 고려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이 저고려가 도중에 그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저고려 피살 사건을 계기로 몽고가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고려의 강화도 천도가 일어나고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됩니다. 이 같은 경우가 만약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그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몽고 통치자들은 사신을 죽이거나 자기들에게 대항한 군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고 완전히 명맥을 끊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몽고군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잔인성 때문이었습니다. 몽고는
전쟁 중에 기본적으로 포로를 잡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는 고려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고려는 원의 정복지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이름과 왕실의 존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원나라의 5대 황제인 쿠빌라이는 자신의 딸을 고려로 시집 보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세계의 주인이었던 원나라가 고려왕을 부마로 삼으려 했던 것은 이 몽고인들이 고려인들과 매우 강한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몽고 군대가 갈 수 있는 정복 가능한 땅에서 몽고의 직속령이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몽고가 이토록 고려를 배려한 이유는 몽고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 때문입니다. 즉 몽고인들은 고려인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조정은 역대 고려왕에게 공주를 출가시켜서 원나라 황실과의 혈통적인 결합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정동행성과 쌍성총관부, 탐나총관부 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몽고를 수탈해간 고려를 수탈한 이 몽고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몽고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처럼 특수한 대우를 해준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 몽고와 고려는 중앙아시아 초원을 지배하던 고조선족의 일족이었습니다. 이 고조선족이 고구려라는 거대한 민족의 호수를 거쳐 나가면서 몽고가 되고 고려가 되었다는 것을 몽고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조선족의 언어는 존대법이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고조선에서 파생한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는 예의를 아주 중시하는 존대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어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존대법이 없습니다. 몽고의 나이관념은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는 한국 나이와 개념이 같습니다. 중국의 한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몽고에서는 한국을 솔롱고스, 즉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즐겨 입는 무지개의 7색깔, 그 색동옷의 고향이 바로 몽고입니다. 한국에서는 복숭아 나무를 귀신 쫓는 나무라고 하여서 불에 태우지가 않습니다. 몽고도 부정을 청소할 때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데 복숭아 나무는 절대로 불에 넣어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몽고에서도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쫓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라산의 한라는 몽고어로 저 멀리 구름 위로 우뚝 솟아있는 검푸른 산이란 뜻이고, 우리의 임금이 받던 수라상의 수라는 몽고의 밥을 뜻하는 슐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수라상은 밥상이란 뜻입니다. 이제 고조선족은 우리 한국과 겨우 300만 명 남짓 남은 몽고, 그리고 일본만 남았습니다. 이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되는 순간 우리 고조선족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려로 시집온 몽고의 공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